오늘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복도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혼자 죽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 새정미자입니다. 서울 노원구 빌라에서 혼자 삽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은 딸 하나인데 부산에 삽니다. 1년에 두세 번 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옆집 할머니 이름은 박순자였습니다. 75살이었습니다. 저보다 4살 많았습니다. 혼자 사셨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웃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할머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했습니다. 네. 할머니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할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외출하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복도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고약한 냄새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복도에서 냄새가 나요. 어디서 나나요? 405호 쪽에서요. 박순자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저는 뒤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왔습니다.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손 근처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려다 쓰러진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딸한테 전화하려 했던 걸까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사망한 지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제가 마지막으로 본 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가족은 없나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자식이 없다고 들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친척이라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할머니 집을 조사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조카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전화했습니다. 고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언제요? 일주일 전쯤으로 추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카가 왔습니다. 5년 만이라고 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겁니다. 고모는 원래 연락 안 하셨어요.
저도 바빠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카 가족만 왔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저도 갔습니다. 빈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상객이 없었습니다.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75년을 사셨는데 장례식장에 5명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6번째였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잘 몰랐습니다. 그저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도 배웅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 같았습니다. 예쁘셨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사진 속 할머니는 자신이 이렇게 쓸쓸하게 죽을 줄 알았을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06호. 제 집이었습니다. 옆집은 405호.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저는 이 집에 있었습니다. 벽 하나 사이에서 할머니는 죽어가고 있었고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매일 안부를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전화번호라도 교환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오늘 할머니 안 보이네 확인해 볼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출하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옆집에서 할머니가 죽어가는데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쓰러지면서 뭘 생각하셨을까? 두려우셨을까? 외로우셨을까?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셨을까? 전화기가 손 근처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서 못 거셨던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혼자, 아무도 모르게. 할머니 장례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71세 정미자,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옆집 할머니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혼자 삽니다. 저도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일주일쯤 안 보여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도 쓰러지면 일주일 후에 발견될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혼자 쓰러져서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겁니다. 일주일 후 냄새로 발견되는 겁니다. 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딸 은주는 부산에 삽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합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그럼 다음에 통화해요. 그게 전부입니다. 3분도 안 됩니다. 만약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주는 바쁘신가 보다 생각할 겁니다. 나중에 다시 걸 겁니다. 하루 후, 이틀 후, 일주일 후. 이웃은 어떨까요? 저는 이 빌라에 5년째 삽니다. 같은 층에 네 집이 있습니다. 401호, 403호, 405호, 406호. 제가 406호입니다. 401호는 젊은 부부가 삽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 늦게 들어옵니다. 인사도 거의 안 합니다. 403호는 40대 싱글 남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405호는 이제 비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요. 저만 남았습니다. 71세 혼자 사는 할머니. 2층에서 저를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는 어떨까요? 제 친구는 3명입니다. 김영애, 최경숙, 박명자. 모두 70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점심 먹고 수다 떱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만약 제가 한 달 동안 연락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이 전화할까요? 아마 안 할 겁니다. 바쁜가 보다,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생각할 겁니다. 확인하러 오지는 않을 겁니다. 친척은 어떨까요? 저는 외동딸입니다. 형제자매가 없습니다. 남편도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남편 가족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친척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입니다. 완전히 혼자입니다. 옆집 할머니처럼 혼자입니다. 병원은 어떨까요? 저는 당뇨가 있습니다. 고혈압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갑니다. 약을 받습니다. 만약 제가 병원에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서 전화할까요? 아마 안 할 겁니다. 환자가 안 오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다른 병원에 가셨나 보다 생각할 겁니다. 복지관은 어떨까요? 저는 복지관에 다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요가 수업을 듣습니다. 만약 제가 한 주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사 선생님이 물어볼까요? 정미자 씨 오늘 왜 안 왔어요? 다른 수강생들이 대답할 겁니다. 몰라요. 어디 편찮으신가 봐요. 그게 끝입니다. 확인하러 오지 않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 거라는 것을.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모를 거라는 것을. 언젠가 냄새로 발견될 겁니다. 옆집 할머니처럼 관리사무소 직원이 문을 열 겁니다. 경찰이 올 겁니다. 사망한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딸에게 전화할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을 겁니다. 딸 가족만 올 겁니다. 친구 3명이 올지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 장례식입니다. 71년을 산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 죽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게 두려웠습니다. 냄새로 발견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바닥에 누워있는 게 두려웠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은데 손이 안 움직이는 게 두려웠습니다. 도와주세요 소리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듣는 게 두려웠습니다. 빈 장례식장이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 할머니 누구였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대화가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알까? 딸 은주. 일주일 후. 친구들. 한 달 후. 병원. 모름. 복지관. 모름. 이웃. 냄새 날 때. 끔찍한 목록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작았다는 게 슬펐습니다. 71년을 살았는데 제가 죽어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는 게 비참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아침에 쓰러진다. 아무도 모른다. 저녁이 된다. 아무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아무도 모른다. 일주일. 냄새. 발견. 이게 제 미래였습니다.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언젠가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71세의 처음으로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의 과정이 무서웠습니다. 혼자 쓰러져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과정이 무서웠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무사히 지나갈까? 화장실 갈 때도 조심했습니다. 혹시 미끄러질까봐. 욕실에서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계단 오를 때도 난간을 꼭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였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혹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까봐 무서웠습니다. 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자다가 심장마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뇌졸중이 오면 어떻게 하나?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 달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자다가도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혼자 죽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친구 김영희한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나 요즘 너무 무서워. 왜? 무슨 일 있어? 옆집 할머니 돌아가신 거 알지? 일주일 만에 발견됐어. 아이고, 그 할머니. 나도 들었어. 혼자 사시다가 그렇게 됐다며. 응. 근데 나도 그럴 것 같아서 무서워. 나도 혼자 사는데. 미자야, 걱정 마. 너는 우리 있잖아. 친구들 있고. 근데 우리 한 달에 한 번 만나잖아. 내가 쓰러지면 한 달 동안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건 그렇네. 영희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도 요즘 그런 생각해. 나도 혼자 사는데 걱정돼. 저는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여러 정보가 나왔습니다. 복지제도, 돌봄 서비스, 안전 확인, 응급 시스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안부 전화도 한다고 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하고 싶은데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1살이에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삽니다. 알겠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시면 돼요. 주민센터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다음 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생활관리사가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요. 안부 확인하고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봐요. 안부 전화는 일주일에 2~3번 해요. 그럼 제가 쓰러지면 일주일 안에는 발견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생활관리사가 방문했을 때 응답이 없으면 바로 확인해요. 일주일이면 너무 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보다는 나았습니다. 신청했습니다. 2주 후 생활관리사가 왔습니다. 50대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생활관리사 박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할게요.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당뇨랑 고혈압 있는데 약 먹고 있어요. 좋아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무서워요. 이해해요, 어르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예요. 박수진 씨가 제 전화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전화할게요. 전화 받으시면 돼요. 혹시 전화 안 받으시면 제가 바로 올게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거 드릴게요. 박수진 씨가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응급 호출기예요. 목에 걸고 다니세요. 위급하면 이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럼 119로 자동으로 연결돼요. 정말요? 네, 쓰러지셨을 때 전화 못 거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버튼만 누르면 돼요. 위치 추적도 돼서 구급차가 바로 와요. 저는 응급 호출기를 받았습니다. 목에 걸었습니다. 작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계가 제 생명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웃분들이랑 친하세요? 박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별로 안 친해요. 그럼 친해지시는 게 좋아요. 이웃이 가장 빨리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친해져요? 인사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만나면 인사하세요. 그리고 가끔 반찬 나눠드리세요. 그러다 보면 친해져요. 박수진 씨가 간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웃과 친해지기.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 어려웠습니다. 5년 동안 같은 층에 살았는데 한 번도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했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옆집 할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웃과 친해지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400일 호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네, 그러네요. 아주머니는 어색해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5년 동안 거의 말을 안 했는데 갑자기 친근하게 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쓰레기 버릴 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김치를 담갔습니다. 조금 많이 담갔습니다. 400일 호와 403호에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포장해서 문 앞에 두었습니다. 쪽지도 썼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406호 정미자 드림. 다음 날 400일 호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어제 김치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많이 담가서 나눠드렸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미자예요. 71살이에요. 저는 이미영이에요. 38이에요. 남편이랑 같이 살아요. 그래요? 반가워요. 근데 어르신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외로우시겠어요. 그래서 이웃분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요. 좋아요. 저희도 좋아요. 제가 출근 전에 가끔 문 두드릴게요. 안부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요? 고마워요. 이미영 씨가 갔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첫 번째 이웃 친구가 생겼습니다. 403호 남자한테도 김치를 드렸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김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403호 최민수.
다음 날 복도에서 최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김치 잘 먹었어요. 다행이에요.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저는 정미자예요. 혼자 살아요. 이웃분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아, 네. 저는 최민수예요. 저도 혼자 살아요. 직장 다녀요. 그래요? 혹시 제 전화번호 드려도 될까요? 저 나이도 많고 혼자 사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할 사람이 필요해서요. 네, 좋아요. 최민수 씨와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제가 가끔 소리 지르거나 이상한 소리 들리면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럴게요. 걱정 마세요. 이웃 2명과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쓰러지면 이틀 안에는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영 씨가 출근 전에 확인해 주니까요. 다음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김영희, 최경숙, 박명자. 3명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말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 일주일에 한 번. 왜? 나 요즘 무서워. 혼자 죽을까봐. 우리 자주 만나서 서로 확인하자. 그것도 그렇네. 나도 요즘 그런 생각해. 그럼 목요일마다 만나자. 점심 먹고. 좋아. 그러자. 친구들이 동의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서로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도 무사히 보냈네. 그러게. 다행이야. 복지관도 더 자주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3번 갔습니다. 요가, 노래교실, 건강 강좌. 복지관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 단체 카톡방에 출석이라고 보내자.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왜? 그럼 서로 살아있는 거 확인되잖아. 좋은 생각이다. 아침 출석방이라는 카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10명이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석이라고 보냈습니다. 10명 모두 보내면 안심이 됐습니다. 만약 누군가 아침 출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합니다. 왜 출석 안 했어? 아, 깜빡했어. 괜찮으면 다행입니다. 전화 안 받으면 집에 갑니다. 확인합니다. 한 달 만에 제 안전망이 만들어졌습니다. 생활관리사 박수진 씨, 일주일에 한 번 방문, 2~3번 전화, 이웃 이미영 씨, 매일 아침 확인, 이웃 최민수 씨, 비상연락, 친구들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 친구들, 매일 아침 출석. 이제 제가 쓰러지면 하루 안에 발견됩니다. 아침에 쓰러지면 이미영 씨가 알 겁니다. 밤에 쓰러지면 다음 날 아침 출석 안 하면 친구들이 알 겁니다. 일주일 만에 안 발견되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옆집 할머니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 죽을까봐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망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어지러웠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얼른 응급 호출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빅 소리가 났습니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지러워요. 쓰러질 것 같아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노원구 406호. 네, 위치 확인됐습니다. 구급차 바로 갑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화장실이요. 바닥에 앉으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네.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1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구급대원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지러워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같이 가실게요. 구급차를 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혈압이에요. 아침 안 드셨죠? 네, 안 먹었어요. 아침 꼭 드세요. 당뇨도 있으시니까 더 위험해요. 오늘은 약 처방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영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구급차 오는 거 봤어요. 괜찮아요. 어지러워서 병원 갔다 왔어요. 아이고, 놀랐어요. 혼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 오늘 오후에 다시 올게요. 확인하러요. 고마워요. 카톡방에도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미자 씨, 오늘 출석 안 했는데 괜찮아요? 전화 안 받아요. 걱정돼요. 누가 집에 가볼까요? 저는 카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지러워서 병원 갔다 왔어요. 괜찮아요.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아이고, 다행이다. 무슨 일인가 했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는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날 저녁생활관리사 박수진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병원 가셨다며요. 어떻게 알았어요? 119에서 연락 왔어요. 독거노인 돌봄 대상자가 응급 호출하면 저희한테 알려줘요. 아, 그렇구나. 괜찮아요. 큰 문제 아니었어요. 다행이에요. 내일 제가 방문할게요. 확인하러요. 고마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응급 호출기가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버튼만 눌렀는데 10분 만에 구급대원이 왔습니다. 혼자 전화 걸 수 없었어도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을 겁니다. 전화기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기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미영 씨가 다음 날 아침에 발견했을 겁니다. 하루를 바닥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응급 호출기가 있었습니다. 안전망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밤에 잘 잤습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도 계단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웃들과 친해졌습니다. 이미영 씨와는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장을 봤습니다. 최민수 씨는 무거운 짐 있으면 들어줬습니다. 새로 들어온 405호 가족과도 친해졌습니다. 친구들과는 목요일마다 만났습니다. 점심 먹고 수다 떨었습니다. 서로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도 무사히 보냈네. 건강해서 다행이야. 복지관 친구들과는 매일 카톡했습니다. 출석, 10명이 매일 아침 출석했습니다. 누군가 출석 안 하면 걱정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년 전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지금은 안심하고 살았습니다. 복지관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미자 씨, 고독사 예방 강의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제가 무슨 강의를? 어르신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무슨 경험이요? 옆집 분이 고독사 하신 거 목격하시고 본인도 대비하신 거요. 안전망 만드신 과정을 나눠주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일주일 후 복지관 당당에서 강의했습니다. 40명 정도 모였습니다. 모두 65세 이상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자입니다. 71살입니다. 혼자 삽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옆집 할머니 이야기, 제 두려움, 안전망 만든 과정.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게 제일 무서워요. 혼자 죽는 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전망을 만드세요. 여러 겹으로요. 저는 제 안전망을 설명했습니다. 생활관리사, 이웃, 친구, 복지관, 응급 호출기. 이웃이랑 어떻게 친해져요? 인사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인사하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나눠주세요. 김치, 반찬, 과일. 그러다 보면 친해져요. 친구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복지관 오세요. 여기서 친구 만드세요.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자연스럽게 친해져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는 무료예요. 응급, 호출기도 무료예요. 복지관 프로그램도 대부분 무료예요. 강의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듣고 용기 났어요. 저도 해볼게요. 고마워요. 할 수 있어요. 72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 죽을까봐. 근데 오늘 희망이 생겼어요.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안전망 만드세요. 한 달 후 그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이웃이랑 친해졌어요. 매일 아침 확인해 주세요. 잘하셨어요. 축하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복지관에서 정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2번 강의했습니다. 고독사 예방과 안전망 만들기. 매번 40명 정도 모였습니다. 1년 동안 100명 정도를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혼자 죽는 것,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것, 냄새로 발견되는 것. 저는 그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안전망을 만드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실천했습니다. 이웃과 친해졌습니다.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응급 호출기를 신청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73살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안전망은 더 튼튼해졌습니다. 이웃 친구 5명, 복지관 친구 10명, 강의 들은 분들과도 연락합니다. 생활관리사 박수진 씨와도 친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카톡방에 출석합니다. 이제는 30명이 넘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노인들입니다. 서로를 확인합니다.
서로를 지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이웃들과 식사합니다. 돌아가며 집에서 먹습니다. 이미영 씨 집, 최민수 씨 집, 제 집 405호. 같이 밥 먹고 수다 떱니다. 복지관에는 일주일에 4번 갑니다. 요가, 노래, 건강 강좌, 강의. 바쁩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73살입니다. 93살입니다. 2년 전 옆집 할머니가 고독사 하셨을 때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혼자 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71세가 되고 나니 가장 두려운 것이 3가지였습니다. 3위는 돈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 바닥나는 것. 하지만 이건 미리 대비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복지제도, 절약. 방법이 있습니다. 2위는 아파서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치매, 중풍, 암, 건강을 잃는 것. 하지만 이것도 건강관리하고 정기검진 받으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위는 혼자 죽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것. 일주일 동안 바닥에 누워있다가 냄새로 발견되는 것. 이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복지 제도가 있으니까요. 아파도 살 수 있습니다. 병원이 있고 요양시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 죽는 건 다릅니다. 이건 존엄의 문제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죽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바닥에 누워 썩어가는 건 사람답지 않습니다. 냄새로 발견되는 건 존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독사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망을 만들면 됩니다. 여러 겹으로 만들면 됩니다. 한 겹이 실패해도 다른 겹이 있어야 합니다. 고독사 예방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 가세요. 만 65세 이상 혼자 사는 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무료예요. 생활관리사가 방문하고 전화합니다. 둘째, 응급 호출기를 받으세요. 돌봄 서비스 신청하면 줍니다. 무료예요. 목에 걸고 다니세요. 위급하면 버튼 누르세요. 119로 자동 연결됩니다. 생명줄입니다. 셋째, 이웃과 친해지세요. 매일 인사하세요. 복도에서 만나면 밝게 인사하세요. 반찬 나눠주세요. 전화번호 교환하세요. 이웃이 가장 빨리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매일 확인 시스템을 만드세요. 이웃이나 친구와 약속하세요. 매일 아침 문자 보내거나 전화하기. 안 오면 확인하러 가기.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친구를 만드세요. 복지관 가세요.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깁니다. 카톡방 만드세요. 매일 출석하세요. 서로 확인하세요. 여섯째, 정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만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 친구 만나기.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안 나오면 바로 연락합니다. 규칙적인 약속이 안전망입니다. 일곱째, 가족과 자주 연락하세요. 자녀가 멀리 살아도 자주 전화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통화하세요. 영상통화도 좋습니다. 얼굴 보여주세요. 여덟째, 현관문에 신호를 만드세요. 매일 아침 문 앞에 신문이나 우유 놓기.
안 가져가면 이상한 거예요. 이웃이 확인할 수 있어요. 간단한 신호가 생명을 구합니다. 아홉째, 정기적으로 가는 곳을 만드세요. 병원, 복지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세요. 안 나타나면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안전입니다. 열째, 혼자 있지 마세요. 집에만 있지 마세요. 밖에 나가세요. 사람들을 만나세요. 복지관, 공원, 도서관, 어디든 가세요. 사람들 사이에 있으세요. 이 10가지만 실천하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실천해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73 전후가 중요합니다. 이 나이부터 갑자기 건강이 나빠집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위험해집니다. 미리 대비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고독사는 갑자기 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하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옆집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멀쩡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오늘 주민센터 전화하세요. 오늘 이웃한테 인사하세요. 오늘 친구한테 전화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안전망을 만드세요. 여러 겹으로 만드세요. 촘촘하게 만드세요. 저는 71세에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7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고독사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면 됩니다. 안전망이 있으면 됩니다. 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존엄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은행에서 받은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거기엔 제 사위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겨울마다 난방비 아끼고 여름마다 에어컨 대신 선풍기 틀면서 지켜온 그 집이요. 제 허락도 없이 은행 대출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어요. 이 이야기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일을 겪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남편과는 10년 전에 사별했고요.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2가지였어요. 하나는 제 딸이고 또 하나는 제가 평생 모아서 장만한 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가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위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착하다고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명절 때마다 찾아왔고 제 생일도 잊지 않고 챙겨줬어요. 저는 아들이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사위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믿었던 것 같아요. 제 퇴직금을 은행에 넣을 때도 사위가 옆에서 도와줬거든요. 그때 사위는 이자율이 좋은 상품을 알려주겠다며 함께 은행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걸요. 은행 직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서류에 적힌 사위 이름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집이라는 단어를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모은 집이에요. 직장 다닐 때 점심값 아껴가면서
옷 한 벌 새로 사지 않고 겨울에는 내복 2장 껴입고 난방비 줄이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입니다. 은행 직원은 말했어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제대로 접수되어 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서류에는 분명히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집에 있는 서랍을 떠올렸습니다. 안방 책상 서랍에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 서랍에 자물쇠가 몇 달 전부터 헐거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사위가 집에 왔을 때 그 서랍을 열었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저는 귀가 멍했어요.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몇 번이나 비틀거렸습니다. 집 앞 계단에서 한참을 서서 숨을 고르고 나서야 현관문을 열 수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인감도장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인감증명서 발급받을 때 쓰는 위임장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위는 자주 은행 가자고 했어요. 이자율 좋은 상품이 나왔다면서요. 저축 방법도 알려준다면서요. 저는 그게 다 저를 위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위는 제게 친아들처럼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알았습니다. 그 친절한 눈빛 속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걸요. 탐욕이란 건 정말 무섭습니다. 애정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을 믿었는데 배신당한 경험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이 채널이 작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전화를 걸었어요. 딸한테요.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위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딸은 말했습니다. 남편이 지금 회식 중이라고요. 내일 아침에 전화 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흔들렸어요. 제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사위였어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서류를 꺼내 사위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위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이내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했대요. 단기간만 빌리면 된다고 했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담보가 필요한데 장모님 집이 가장 안정적이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저를 믿는다며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착취라는 거요. 사위는 몇 달 안에 다 갚을 수 있다고 장담했어요. 자기 사업이 곧 대박 날 거라면서요.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 노후를 담보로 잡을 권리가 누구한테 있느냐고요. 내가 언제 허락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다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럴 필요 있느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때 딸이 나타났습니다. 딸은 제 팔을 붙잡으며 진정하라고 했어요. 남편을 믿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눈물이 남편의 잘못을 덮으려는 거라는 생각이요. 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곧 사업에서 성공할 거래요. 그럼 빚도 다 갚고 엄마한테도 용돈 드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내 집을 남이 허락도 없이 담보로 잡았다면 참을 수 있겠냐고요.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집에서 사위와 딸을 내보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이 집이 이제 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다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직원을 만났어요. 근저당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대출금을 전에 갚아야 한대요.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퇴직금의 절반을 훨씬 넘는 돈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 직원은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피해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자녀나 친척 이름으로 집을 담보 잡고 결국 집을 잃는 노인들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직원은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아 보라고 권했습니다. 대출금이 안 갚이면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대요. 경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집이 낯선 사람 손에 넘어간다는 상상을 했어요. 제 기억들이 벽지마다 붙어 있는데요. 제가 흘린 땀방울들이 장판에 스며 있는데요. 그 모든 게 사라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작은 노트를 샀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온다. 하지만 나를 지키는 것도 나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요. 제 노후를 지켜야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법률구조공단이 어디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준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시청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찾아갔어요. 내 앞실에는 저처럼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모두들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님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제 도장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사위가 어떻게 제 집을 담보로 잡았는지 다 털어놨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몰래 사용한 게 증명되면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대요. 하지만 가족 문제는 대부분 합의로 해결한대요. 형사 고소라는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사위를 경찰서에 보내는 상상을 했어요. 그럼 제 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손주들은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변호사님은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채무변제 계획서라는 걸 만들 수 있대요. 사위가 매달 얼마씩 갚겠다고 약속하는 문서래요. 그걸 공증사무소에서 도장 찍으면 법적 효력이 생긴대요. 만약 약속을 안 지키면 그때 강제로 받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공증이라는 말에 희망을 느꼈어요. 형사 고소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인감도장을 집에 두지 말래요. 은행 안전금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예 본인만 열 수 있는 금고에 보관하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방심했던 거예요.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던 게 독이 됐습니다. 변호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재산은 제도로 지켜야 한대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저는 공단에서 받은 채무변제 계획서, 양식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사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딸도 함께 오라고 했어요. 사위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라고만 했어요. 저녁 7시쯤 사위와 딸이 왔습니다. 둘 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거실 탁자에 채무변제 계획서를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 서류에 서명하고 공증받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사위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이게 뭐냐고 소리쳤습니다. 돈이 곧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 없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증 안 하면 내일 당장 경찰서에 고소장 낼 거라고요. 사위는 당황했습니다. 장모님이 정말 그럴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요. 제 노후가 걸린 문제인데 장난칠 수 없다고 했어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테 제발 남편을 믿어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래요. 저는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거짓말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내 집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위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공증하겠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바로 공증사무소로 갔어요. 다행히 야간에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위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제 집 담보 대출금을 자기가 책임지고 갚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달 얼마씩 갚을 건지도 다 적었어요. 공증인 도장이 쾅 찍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뚫리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은 안 됐어요. 사위 얼굴을 보니까 여전히 믿음이 안 갔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딸은 계속 눈물을 닦았고 사위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방 속 공증 서류를 꼭 쥐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위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도망가는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은행 직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가 첫 번째 상환을 안 했대요. 약속한 날짜가 이틀이나 지났는데 입금이 안 됐대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사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안 받았어요. 5번을 걸었는데 계속 무시했습니다. 저는 딸한테 전화했어요. 딸이 받았습니다. 남편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딸은 회사에 있을 거래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은행 상환 약속 안 지켰다고요.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한테 전화해 보겠대요. 1시간쯤 지나서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어요.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이번 달은 어렵대요. 다음 달에 2달치 한꺼번에 넣겠대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공증까지 받은 약속인데 첫 달부터 안 지키냐고요. 사위는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거래처에서 돈이 안 들어왔대요. 조금만 기다려 달래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요. 공증 서류가 있으니까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위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요. 내 집이 걸린 문제인데 봐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너무 심하대요. 남편이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건데 이해해달래요. 저는 딸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시어머니 집을 몰래 담보 잡았다면 시어머니가 이해해줬을 것 같냐고요. 딸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내 남편 일은 내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고요. 내가 왜 내 노후를 포기해야 하냐고 했습니다. 딸은 한참을 울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저를 원망하는 게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약해지면 끝이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사위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 상환금이래요. 저는 돈을 세어봤습니다. 약속한 금액이 정확히 들어 있었어요.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때 넣겠대요. 다시는 늦지 않겠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돈을 받았습니다. 사위가 돌아간 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주민센터에 갔어요. 거기서 노후 자산 관리 교육을 한대요. 무료래서 신청했습니다. 교육은 수요일 오후에 있었어요. 저는 일찍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님은 40대 여자분이었어요.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칠판에 여러 사례를 적어가며 설명했어요. 보이스피싱 당한 이야기, 자녀 명의로 대출받았다가 집 잃은 이야기, 손주 학자금 보증 섰다가 빚더미 앉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는 아들이 몰래 신용카드를 만들었대요. 뒷자리 할아버지는 딸 사업 자금 보증 섰다가 집을 빼앗길 뻔했대요.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노후 자산은 돈이 아니래요. 삶의 기반이래요. 그걸 지키려면 3가지가 필요하대요. 첫째, 인감도장 철저히 관리하기.
둘째, 금융거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기. 셋째, 법적 장치 두려워하지 말기. 저는 노트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강사님께 다가갔어요. 제 상황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강사님은 잘하셨다고 했어요. 공증받은 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게 없었으면 돈 못 받을 수도 있었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제가 한 게 맞구나 싶었어요. 저는 집에 와서 인감도장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안전금고를 신청했어요. 1년에 3만 원이면 된대요. 2달이 지났습니다. 사위는 약속을 지켰어요. 매달 정확히 돈을 입금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됐을 때였어요.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두웠어요. 이번 달은 절반만 넣을 수 있대요. 사업이 안 풀려서 그렇대요. 다음 달에 나머지 넣겠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요. 약속한 금액을 다 넣어야 한다고 했어요. 사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정말 어렵대요. 이해해달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해하면 은행이 이해해 주냐고요. 사위는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요. 나는 약속대로 받을 거라고 했어요. 사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무렵 딸이 찾아왔어요. 혼자 왔습니다. 딸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앉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너무 힘들대요. 사업이 안 돼서 밤새 잠도 못 잔대요. 저는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남편 문제라고요. 나는 피해자라고 했어요.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도 좀 이해해달래요. 가족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딸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모은 집이 하루아침에 담보로 잡혔다면 어떻겠냐고요. 내 노후가 사라진다면 참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딸은 아무 말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모든 걸 덮을 수는 없다고요. 내 남편이 저지른 일은 내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요. 딸은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매정함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제 노후를 지키는 일이거든요. 다음 날 사위가 돈을 가져왔습니다. 약속한 금액 전부였어요. 어디서 구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말없이 돈을 건네고 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넉 달째, 5달째도 사위는 돈을 넣었어요. 때로는 하루 이틀 늦기도 했지만 결국 넣었습니다. 저는 매번 통장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싶었습니다. 6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사위가 집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조금 밝았어요. 사업이 조금 풀렸대요. 큰 거래처가 생겼대요. 앞으로는 더 수월할 거래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위는 말했습니다. 내년이면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럼 장모님 집 담보도 풀릴 거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때 가서 보자고요. 주민센터 교육에서 알게 된 할머니가 있었어요. 김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랑 비슷한 일을 겪었대요.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집을 담보 잡았다가 결국 집을 잃었대요. 지금은 월세 사는 작은 방에 산대요. 김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자기는 법적 조치를 안 했대요. 아들을 믿었대요. 그런데 결국 아들 사업은 망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대요. 지금은 아들하고도 연락 안 하고 산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제가 공증을 안 받았다면 저도 저렇게 됐을 거예요. 저는 김 할머니한테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가 너무 순진했대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별개다. 둘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제도와 법이다. 그렇게 적고 나니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7달째가 됐을 때 딸이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남편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대요. 이번 달부터는 2배로 갚을 수 있대요. 그럼 1년 안에 다 끝난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믿으래요. 이번엔 진짜래요.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확인하기 전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달 말 정말로 2배 금액이 입금됐어요. 저는 통장을 보고 또 봤습니다. 정말 들어와 있었어요. 다음 달도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방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달 입금을 확인하고 기록했어요. 노트에 날짜와 금액을 다 적었습니다. 언제 얼마가 들어왔는지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일주일 뒤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근저당권 항목이 말소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만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은행 직원이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힘드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네 거리가 새롭게 보였어요. 꽃집 앞에 핀 꽃들이 예뻤습니다. 빵집에서 나는 냄새도 좋았어요. 모든 게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모두 제 것이었어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가스레인지, 찬장도 다 제 것이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화장대, 침대까지 전부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문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숨을 쉬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그동안 적어뒀던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배신의 순간, 분노의 시간, 법적 대응, 공증 과정, 상환 기록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집의 주인으로 다시 섰다. 1년 반의 싸움이 끝났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한 배신을 제도와 법으로 이겨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노후를 지켰다. 저는 계속 적었어요. 이 과정에서 배운 게 있다. 첫째, 인감도장은 절대 집에 두면 안 된다. 은행 금고나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둘째, 가족이라도 금융거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셋째, 법적 장치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공증과 계약서가 나를 지켜줬다. 노트를 덮고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저 벤치에 앉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마음 편히 이웃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1년 반 동안은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매일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다음 날 주민센터에 갔어요. 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한테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잘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처럼 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냐고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냥 산대요. 하루하루 버틴대요. 아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대요. 저는 할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저는 달랐다고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법을 이용했고 끝까지 싸웠다고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인 금융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당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처럼 대응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니까 참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노후를 지키는 건 자식의 효도가 아니다. 내가 만든 원칙과 제도다. 가족을 사랑하되 재산은 법으로 지켜야 한다. 이 교훈을 잊지 말자. 다음 주에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온대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저는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사위와는 아직 어색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졌다는 겁니다. 제 노후를 지켰다는 거예요. 제 집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일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오늘도 제 집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어요. 아름답습니다. 제 집에서 보는 노을이라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지켜갈 집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법과 제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저처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감도장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집에 그냥 놔두지 마세요. 은행 금고에 맡기세요. 그리고 금융거래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마세요. 귀찮아도 본인이 직접 하세요. 그게 여러분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도 꼭 설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